제발 이것들만은 모두 불태워주세요. 이 세상은 여자가 글을 쓰는 걸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1589년 조선 최고의 천재 시인 허난설원은 그렇게 스스로 생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왜 천재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불태우길 원했을까요? 8살에 이미 오빠들을 능가하는 시를 썼던 소녀, 아버지조차 경탄했던 그 재능이 왜 죄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러나 이 비극적인 죽음 뒤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생 허균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이 만들어낸 기적, 400년을 뛰어넘어 1563년 강릉 초당동, 동해가 내다보이는 양반가의 저택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허엽의 둘째 딸, 이름도 없이 그저 난설원이라는 호로만 불리게 될 여자아이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자에게 이름이란 기록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달랐습니다. 3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허엽이 서재에서 시를 읊고 있을 때 복도를 지나던 어린 난설원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모가 손을 잡아 끌어도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읊는 한시의 리듬에 맞춰 고개를 까딱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뭘 이해하는 걸까? 허엽은 신기한 듯 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장난삼아 물었습니다. 내가 방금 들은 시구를 따라 해볼 수 있겠느냐? 3살 아이의 입에서 한자 발음이 또박또박 흘러나왔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허엽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허엽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소? 어쩌면 우리 집안에 큰 영광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글을 안다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오히려 화를 부를 뿐이지요. 그 말은 예언이었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 난설원은 이미 오빠인 허봉과 남동생 허균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밀리에 딸에게 한문을 가르쳤습니다. 밤이면 촛불을 켜고 남들 몰래 서재로 불러들여 천자문을 넘어 사서삼경까지 가르쳤습니다. 난설원은 마치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밤 허균이 몰래 서재 문 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5살 남짓한 어린 남동생은 누나가 왜 매일 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촛불 아래 8살 누나가 붓을 들고 종이 위에 한시를 적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넋을 잃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난설원의 손끝에서 탄생한 시구들은 오랜 수련을 거친 선비의 것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거기엔 기교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혼이 글자가 되어 흐르는 듯한 느낌. 저 아이는 천재가 아니라 천재를 넘어섰소. 허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린 허균은 그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누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재능을 축복이 아닌 저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난설원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었소. 어머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난설원은 그날 아침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날 밤 쓴 시 한 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을 노래한 시, 아버지가 극찬했던 시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시를 더 쓰고 싶고, 책을 더 읽고 싶고. 입 닥쳐라. 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싸늘한 뺨의 감촉. 난설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져 마루 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집어들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시구들이 하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여자가 글을 쓴다는 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시집이나 잘 가서 자식이나 잘 낳는 게 내 운명이다. 그걸 거스르려 하지 마라. 난설원은 그날 자신이 태어난 이 세계의 잔혹한 규칙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재능은 죄였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은 반역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모든 꿈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뒤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안동 김씨 가문의 김성립, 양반가의 적장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혼처였습니다. 하지만 난설원이 그날 처음 본 김성립의 눈빛은 그 어떤 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관심하고 오만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여식이 제법 단정하게 생겼구려. 김성립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난설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치마 속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하지만 그녀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혼인은 2달 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난설원은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붓이 쥐어져 있었지만 종이 위에는 단 한 글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먹물이 붓 끝에서 떨어져 종이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이게 내 운명인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11살 소녀의 목소리는 이미 늙은 노인의 것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허균이 그녀 뒤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남동생은 누나의 어깨에 작은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울지 마세요. 나는 울지 않는다. 하지만 누나의 눈에서 별이 떨어지고 있어요. 난설원은 그제야 자신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균아, 만약 내가 죽거든 내 시들을 부탁한다. 세상이 날 기억하지 못해도 너만은 내가 살았다는 걸 기억해다오. 7살 소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약속은 훗날 조선 문학사를 바꿔놓을 운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난설원은 김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 난설원은 알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무덤이라는 것을. 안동 김씨 가문의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 기와를 얹은 거대한 행랑채,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이는 사랑채와 안채. 하지만 그 위압적인 규모 속에서 따뜻함은 단 한 조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규율과 격식만이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머리를 들지 마라. 시어른께 인사드릴 때까지. 수모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난설어는 고개를 숙인 채 마루 너머로 보이는 신발들만을 응시했습니다. 남자들의 신발, 여자들의 신발, 그리고 그 신발들의 주인이 내뿜는 침묵의 무게. 그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2년이 허엽의 딸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난설어는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마루 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엽이 사헌부에서 탄핵당해 쫓겨난 자가 아니더냐. 그런 집안 딸을 우리가 받아주었으니 감지덕지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날 밤 난설어는 처음으로 남편 김성립과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신방에 들어선 김성립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애정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유물을 확인하는 사람의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들었소? 당신이 시를 쓴다고. 난설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런 버릇은 이 집에서 용납되지 않소. 여자가 글이나 쓰고 앉아 있으니 우리 집안 망신이요. 오늘부터 붓을 잡지 마시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첫날 밤조차 그녀와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난설어는 텅 빈 신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붓을 쥐던 손, 글자를 쓰던 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손. 그날 밤 난설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사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슬픔을 드러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시집살이는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폈습니다. 시부모님의 수라상을 차리고 남편의 아침상을 준비하고 집안의 모든 식구들 몫을 챙겨야 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갈라졌고 무릎은 마루에 달아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것은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인연이 또 멍하니 서 있구나. 시어머니의 회초리가 등을 후려쳤습니다. 난설어는 그날도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시 한 구절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죄였습니다. 시집 온 년이 하늘이나 쳐다보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일이나 제대로 해라. 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난설어는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다시 빨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옷감을 비틀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시를 썼습니다. 하늘은 높고 나는 낮아. 구름은 자유롭게 흘러가지만 나는 이 마당에 묶여 있구나. 붓으로 쓸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만큼은 아무도 그녀의 시를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1579년 난설원이 18이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하지만 난설원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아기. 그 순간 난설원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 딸, 내 소중한 딸. 그녀는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돼. 너는 자유롭게 살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석 달 후, 아이는 갑자기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얼굴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난설원은 밤새 아이를 안고 흔들었습니다.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약을 먹이려 했지만 아기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제발. 난설원의 목소리는 이미 울부짖음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딸은 난설원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난설원은 미친 듯이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난설원은 처음으로 산 사람처럼 울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신음이었습니다. 짐승이 내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이년아, 이제 그만 나라. 죽은 자식 붙들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난설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딸의 차가운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난설원은 이번에야말로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딸보다 건강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컸고 손발도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난설원은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시 대신 그녀는 아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꼭 지켜낼게. 하지만 운명은 두 번째로도 잔혹했습니다. 1582년 아들이 3살이 되던 해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난설원은 필사적으로 아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외출을 금지하고 음식을 조심스럽게 먹였고 밤새 깨어 아이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들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안 돼. 난설원은 그날부터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의원을 불렀고 무당을 불렀고 승려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밤새 기도했고 하늘에 빌었고 부처에게 절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아들만은. 하지만 엿새 후 아들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난설원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시신 옆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영혼은 아들과 함께 떠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흘 후 광릉 땅에 2개의 작은 무덤이 나란히 섰습니다.
딸과 아들의 무덤. 난설언은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아니, 쓴 것이 아니라 토해냈습니다. 피를 토하듯 영혼을 쏟아내듯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지난해는 귀여운 딸을 잃었는데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구나. 슬프고도 슬픈 광릉 땅이여 두 무덤이 마주보고 솟아있도다. 그것이 바로 곡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곡이었습니다. 난설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먹물을 번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고 또 썼습니다. 고통을 글자로, 비통함을 시구로 바꾸어 냈습니다. 시를 다 쓰고 나서야 난설언은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도록 울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죽은 자식들에게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세상은 너희가 살기에는 너무 잔혹했구나. 그날 이후 난설언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을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욕을 해도 남편이 무시해도 그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몰래 붓을 들었습니다. 금지당한 행위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시를 썼습니다. 슬픔을 썼고 고통을 썼고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꿈꾸는 시를 썼습니다. 이 몸이 새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지옥 같은 삶이 끝나는 날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580년 2월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난설언은 침방에 앉아 바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동상으로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시어머니의 매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마님, 급보가 왔습니다. 하인이 헐떡이며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게 봉인된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난설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검은 봉인. 그것은 부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그녀의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허엽, 상주 객관에서 급서하다. 바늘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난설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재능을 처음 알아봐준 사람, 밤마다 서재로 불러들여 그를 가르쳐준 사람, 너는 특별하다고 말해주던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낯선 객관에서 가족도 없이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가 간신히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난설언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친정은 기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갈 곳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집 온 년이 친정 초상에 가다니 말이 되느냐? 집에 있어라. 난설어는 그날 방 안에 갇혀 홀로 곡을 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침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의 미소가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허엽이 죽자 허씨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인의 영수였던 아버지의 권력이 사라지자 정적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허씨 집안을 향한 탄핵이 빗발쳤습니다. 재산이 압류되고 관직이 박탈되고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년 후 1588년 두 번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오라버님께서 허봉 어르신께서 귀양지에서 돌아가셨다 하옵니다. 난설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빠 허봉, 강직했던 그 오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그 오빠, 그 역시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귀양을 갔고 결국 그곳에서 객사했습니다. 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이제는 오빠마저. 난설어는 그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6의 여인.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40이 넘은 노파 같았습니다. 핏기 없는 창백한 피부, 움푹 패인 눈, 생기를 잃은 입술. 이미 그녀는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난설어는 미친 듯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지옥이라면 그녀는 상상 속에서라도 천국을 찾아야 했습니다. 붓끝에서 신선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선녀들, 신선이 사는 아득한 산봉우리, 속세를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들, 유선사, 신선의 세계를 노래한 87수의 연작시. 그녀는 밤마다 그 세계로 도망쳤습니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환상을 창조했습니다. 시 속에서만큼은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었고 구름 위를 걸을 수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푸른 하늘 저 너머 신선이 사는 곳,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억압도 없고 죽음도 없다네. 촛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붓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종이 위에 새겨지는 글자들은 아름다웠습니다. 고통이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그녀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인연이 또 밤새 시나 쓰고 앉아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새벽을 찢었습니다. 난설원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고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회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집 온 주제에 글이나 쓰고 앉아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회초리가 난설원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옷 위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난설원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널린 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종이들을 발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 찢어지는 종이,
구겨지는 글자들, 그녀가 밤새 토해낸 영혼의 조각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설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에게는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성립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고통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난설원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의 격식을 맞추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난설원은 어린 동생 허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균아, 누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매일 밤 꿈을 꾼다. 죽은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 꿈을, 아버지가 손짓하는 꿈을, 오빠가 나를 기다리는 꿈을. 어쩌면 그곳이 진짜 내가 가야 할 곳인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죽기 전에 누나는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구나. 내가 쓴 시들을, 이 고통 속에서 토해낸 글들을 제발 지켜줘.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적어도 내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여자가 글을 쓴다는 것. 이 시대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만 나는 끝까지 쓸 것이다. 숨이 멎는 그날까지. 편지를 봉하며 난설원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우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빛이었습니다. 난설원은 그 빛을 바라보며 시 한 구절을 은조렸습니다. 달은 차갑게 비추고 나는 홀로 남았네. 이 긴 밤이 끝나면 과연 아침이 올까? 하지만 그녀가 기다리는 아침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589년 초 난설원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했고 피를 토했습니다. 몸무게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을 숨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약함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이 쓴 모든 시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수백 편의 시, 그녀의 영혼이 담긴 글들. 그녀는 그 종이 뭉치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미안하구나. 너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없어서.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불태우겠다고. 여자가 쓴 시는 이 세상에 남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3월로 접어들면서 난설원은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89년 3월 봄비가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난설원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뼈만 남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씨, 물이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시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난설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균이,
내 동생 허균을 불러다오. 그날 오후 20살의 허균이 누나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여인은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앙상한 뼈에 가죽만 남은 시체 같은 모습. 하지만 그 눈만은, 그 깊고 슬픈 눈만은 여전히 누나의 것이었습니다. 누나. 허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설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소라기보다는 경련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균아, 잘 왔구나. 누나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누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난설어는 떨리는 손으로 침상 옆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허균이 열자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종이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시들이었습니다. 난설원이 평생 써온 시들, 피와 눈물로 쓴 글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 이것들을 모두 불태워다오. 허균의 손이 멎었습니다. 그는 누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무슨 말씀을? 여자가 쓴 시는 세상에 남아서는 안 된다. 이 글들이 발견되면 우리 집안에 또다시 화가 미칠 것이다. 균아, 제발 누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난설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그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 이 시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은 약속해라. 난설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내뱉는 명령이었습니다. 누나가 죽거든 이 시들을 모두 불에 태워라. 한 장도 남김없이. 그것이 누나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여자로 태어난 나의 운명이니까. 허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 그 대답을 듣고 난설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균아. 누나는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1589년 3월 19일 해질 무렵 난설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비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27살, 조선 최고의 천재 시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차갑게 대했고 남편 김성립은 슬픔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렀을 뿐이었습니다. 난설어는 죽어서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허균은 누나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누나를 죽였다는 것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재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은 누나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허균은 강릉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누나가 남긴 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친정에 보관되어 있던 초고들, 편지에 적힌 시구들, 종이 조각에 휘갈겨 쓴 글들. 허균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마당에 불을 피웠습니다. 누나, 미안합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아름다운 글자들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던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지만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허균은 손에 들린 시 한 편을 응시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누나의 영혼이 그 속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시를, 이토록 완벽한 예술을 그냥 태워버린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누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허균은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누나의 유언을 어기기로, 이 시들을 지키기로, 설령 누나가 원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이 작품들을 알아야 한다고, 여자가 쓴 시라는 이유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그는 시들을 조심스럽게 괴짝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이 시들을 세상에 내보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9년이 흘렀습니다. 1598년 정유재란의 참혹한 전쟁터. 명나라 원군이 조선에 들어왔고 그 중에는 오명재라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시를 수집하여 중국에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허균은 그때 병조자랑으로서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명재와 만났을 때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누나의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허균은 조심스럽게 오명재에게 물었습니다. 대인께서는 조선의 시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소. 조선에는 뛰어난 시인이 많다고 들었소이다. 허균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난설원의 시 200여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누나가 쓴 시입니다. 오명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여자가 쓴 시라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명재는 반신반의하며 시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 편 또 한 편 미친 듯이 시를 읽어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200여 편을 모두 읽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오명재는 허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재의 작품이요. 아니, 천재를 넘어선 경지요. 성별이고 뭐고 상관없소. 이 시들은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도 최고 수준이요. 그는 허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이 시들을 내게 맡겨주시오. 내가 중국에 가져가 세상에 알리겠소. 이토록 위대한 작품이 조선에만 묻혀 있어서는 안 돼오. 허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드디어 누나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는 오직 작품으로만 평가받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누나를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난설원의 시는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오명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조선 시선을 편찬하면서 난설원의 시 58수를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허난설원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아니,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이토록
완벽한 시를 쓴 사람은 드물다.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책이 출간되자 중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조선에 이런 시인이 있었다니, 여자가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난설원의 시집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문인들이 앞다투어 그녀의 시를 암송했습니다. 일본에까지 전해져 에도 시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죽어서 9년 만에 난설원은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조선이 아닌 중국에서, 시댁이 아닌 이국 땅에서 그녀의 시는 국경을 넘어 빛을 발했습니다. 1606년 허균은 마침내 난설원 집을 정식으로 편찬했습니다. 누나가 죽은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210여 편의 시를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누나 난설원은 이 세상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찬란한 별이었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빛은 평생 가려져야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시인이었다고. 성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오직 작품만이 말한다고. 허균은 그날 밤 누나의 영정 앞에 책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미안합니다. 누나의 유언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나를 알아야 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묻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한다고. 아니, 어쩌면 고맙다고. 하지만 허균은 알지 못했습니다. 12년 후 자신이 영모제로 능지처참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후 난설원 집이 금서가 되어 다시 한번 어둠 속에 묻힐 것이라는 것을.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1618년 8월 24일 한양 서쪽 저자거리,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허균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역적 허균, 능지처참에 처한다. 광해군의 명령이었습니다.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 하지만 허균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받으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혁을 외치던 목소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신분제를 비판하던 그 펜이 너무 날카로웠으니까요. 50세 홍길동전의 작가는 그렇게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팔다리가 잘려 전국 각지로 보내졌습니다. 역적에게는 무덤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저서는 금서가 되었습니다. 난설원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역적의 누이가 쓴 시를 읽는 자는 영모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조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난설원 집을 소장한 사람들은 책을 숨기거나 불태웠습니다. 17년 만에 세상에 나온 난설원의 시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난설원이 죽고 2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동생마저 역적이 되어 그녀의 작품까지 저주받은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4년이 흘렀습니다. 1692년 부산 동네. 한 관리가 낡은 목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난설원 집의 목판이었습니다.
허균이 처형된 후 조선에서는 금서가 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오히려 일본에까지 전해져 에도 시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읽히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시를 조선에서는 읽을 수 없다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금서라고 해도 이 책만큼은 다시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난설한 집은 동네에서 다시 간행되었습니다. 허균이 처형된 지 74년 만이었습니다. 난설원이 죽은 지 103년 만이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러서야 그녀의 시는 다시 조선 땅에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세기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인들이 난설원 집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400년 전에 이런 시인이 있었다니. 김소월, 한용운, 이광수,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난설원의 시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여성 문인들은 난설원을 선구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보다 400년 앞서 싸웠다. 여자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는 세상과 나혜석이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었고 세상의 편견과 싸우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설원의 고통이 더 절절히 다가왔습니다. 김명순도 난설원 집을 읽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운명, 재능 있는 여자라는 이유로 세상에 짓밟히는 삶.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자의 운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난설원의 시는 이제 교과서에 실립니다. 대학 강의에서 다뤄집니다. 연구 논문이 쏟아집니다. 그녀의 생가는 강릉의 명소가 되었고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 소녀가 난설원 집을 펼칩니다. 그리고 시를 읽습니다. 지난해는 귀여운 딸을 잃었는데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구나.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400년 전 여인의 고통이 시간을 넘어 그녀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억압이, 자신이 삼켜야 했던 목소리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쓸 수 있을까? 내 이야기를. 그 소녀는 펜을 듭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신의 목소리를. 그 순간 난설원은 죽지 않았습니다. 400년 전 27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펜을 쥔 모든 여성의 손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의 가슴 안에서. 강릉 초당동 난설원의 생가터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난설원. 서리와 눈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난초. 그녀의 호가 가진 의미였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몰아쳐도, 아무리 세상이 그녀를 짓밟아도 그녀는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은 향을 내뿜었습니다. 그 향기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동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그 바람이 비석을 스치고 나무를 흔들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치 난설원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녀는 생전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몸이 새가 되어 구름을 타고 날 수 있다면
속세를 벗어나 신선의 세계로 가리라. 그녀는 끝내 새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7의 짧은 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자신의 작품조차 세상에 남기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그 유언을 어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누나의 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난설원의 목소리는 400년을 넘어 지금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기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이려 했던 목소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묻으려 했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 년 후 수천 명의 용기가 된다는 것. 오늘 밤도 누군가는 난설원의 시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 것입니다. 위로받을 것입니다.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나도 쓸 수 있어.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한 편의 시가 또 탄생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져 또 다른 목소리를 깨웁니다. 이것이 바로 난설원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시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작품이 아니라 불굴의 영혼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던 시대, 재능이 죄가 되던 세상, 그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썼습니다. 목숨을 걸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은 400년이 지난 지금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1589년 3월 19일 27의 여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 내가 죽거든. 제발 이것들만은 모두 불태워주세요. 하지만 그 여인의 동생은 유언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헌안설원, 조선 최고의 천재 시인. 여자로 태어나 저주받았지만 시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는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펜을 쥔 당신의 손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당신의 가슴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죽음조차 이길 수 없었던 한 여인의 불멸의 승리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쓰고 싶은데 두렵다면, 만약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면, 만약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400년 전 한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은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도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의 목소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난설원이 증명했습니다. 400년 동안